부자관계 일치입니다. 오태식의 손에서 결과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른 새벽 사무실 불빛만이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동안 눌러왔던 죄책감이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붙잡은 손은 버티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스케치북 속 어린 현우의 미소가 눈앞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 벽화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 모든 단서가 이 종이 한 장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박수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서재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 방은 제게 성공보다 실패가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됩니다. 책장에는 판례집과 상장들이 빽빽히 놓여 있지만 제 눈에는 모두 빈 껍데기처럼 보입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책상 서랍 아래칸으로 향하고 그 안에는 늘 같은 낡은 스케치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벗겨진 그 스케치북을 꺼내는 순간 20년 전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가슴이 조여옵니다. 표지를 넘기면 현우 그림책이라는 서툰 글씨가 보이고 특유의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너무 큰 태양, 번진 색감들. 평범한 낙서 같지만 저에게는 아이가 이 집에서 살아있었던 증거입니다. 저는 그림 위를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아빠, 이거 봐요. 하고 웃던 현우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어느 비 오던 날 현우가 그린 첫 가족 그림을 보며 장난스럽게 아빠가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놀리던 제 모습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때의 웃음이 지금은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스케치북 중간쯤에는 유난히 색이 강한 도시의 벽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만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빠, 나는 큰 데다가 그림 그릴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순간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밀려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의자, 아내의 창백한 얼굴, 밤거리를 헤매던 발걸음들. 사건 수백 개를 해결해도 제 아들의 흔적만큼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성공했어도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는 사실이 오늘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스케치북을 덮고 일어나려던 순간 다시 그 도시 벽그림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오늘따라 그 그림이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함과 끌림 사이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넌 어디에 있니?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내일은 조금 일찍 퇴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일 저는 그 벽을 보게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지만 막상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면 시간 감각이 흐려집니다. 연필선이 조금씩 굵기를 달리하며 종이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색연필이 번져 서로 섞인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설픈데 이상하게 힘이 느껴지는 선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 끓는 소리와 함께 현우 웃음소리가 귀에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현우는 사람을 그릴 때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동공을 진하게 칠했습니다. 마치 그림 속 인물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현우야, 얘네 왜 이렇게 다 훔쳐보는 얼굴이야? 봐야지.
그래야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 아이의 그 대답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묘하게 들립니다. 집 한쪽을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2층 집인데 현관 옆에 작은 담벼락이 과장되게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담 위에 낙서처럼 휘갈긴 무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긴 뭐야? 라고 물으면 현우는 늘씩 웃으면서 그냥 나중에 내가 크게 그릴 거.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래, 우리 아들 화가 되겠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말았지만 지금은 그 애매한 대답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림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색이 엉망이던 시기를 지나 비슷한 색끼리 모으고 원근을 나름대로 맞추려 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볼 때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사건 서류를 보다 말고 거실 탁자에 펼쳐진 이 스케치북을 발견하면 저는 앉은 채로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말하곤 했죠. 여보, 피곤하다면서 또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힘이 나서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장에는 길게 뻗은 골목과 그 끝에 있는 커다란 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는 없는 풍경이었는데 아이가 상상으로 그렸다고 생각했어요. 벽 한가운데에는 원도 아니고 별도 아닌 반쯤 접힌 모양의 기호가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는 그 기호를 현우는 종종 다른 그림 구석에도 몰래 넣어놓곤 했습니다. 이것도 그렸네? 이게 뭐냐고, 현우야. 비밀 표시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저는 그 말을 그저 유치한 놀이쯤으로 받아들였고 한번 웃고 넘겼습니다. 지금 스케치북을 다시 보니 그 비밀 표시가 여러 장에 여러 모양으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옷깃에도 하늘 구름 사이에도 벽돌 사이에도 저는 그제야 손가락으로 그 기호들만 따라 훑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림, 도심의 건물들 사이 커다란 벽이 있는 바로 그 장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회색 벽은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현우가 칠해놓은 색들은 이상하리만큼 살아있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이 서로 섞이고 튀어오르듯 번져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글씨처럼 무언가 적힌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그때부터 이런 걸 그리고 싶었던 거야?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스케치북 가장자리가 약간 구겨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요 며칠 출근길에 그냥 지나쳐왔던 낡은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와 집 사이, 늘 같은 버스 정류장, 늘 같은 신호등. 그 중간에 있던 오래된 건물의 빈 벽면이 어쩐지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벽 낙서처럼 흩뿌려진 색, 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기호. 어쩐지 그 벽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지나쳤던 것만 같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말한 큰 데다가 그린다는 게 그런 거였니?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낯설 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퇴근길에는 일부러 다른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등을 조용히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저녁, 저는 도심의 한 골목에서 낯선 벽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퇴근 시간 조금 전, 저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사무실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낮에 내리던 비는 그치고 젖은 도로 위로 붉은 브레이크 등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류 가방을 챙기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유를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습관처럼 타던 버스를 오늘만큼은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고 눈가주름 사이로 피곤이 깊게 껴 있었습니다. 회사 앞 큰 길로 나와 한참을 걷다가 저는 일부러 사람이 덜 지나는 작은 골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골목 안쪽의 고요한 공기가 제게 스며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고 낡은 건물 외벽들은 빗물 자국이 줄처럼 흘러내린 채 서 있었습니다. 코끝에는 젖은 흙냄새와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런 길이었나? 수십 번은 지나다닌 길인데도 오늘따라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중간쯤 들어섰을 때 왼편 건물 한 면이 유난히 밝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예전엔 낡은 회색 벽뿐이었는데 오늘 그 자리는 커다란 색채 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서류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벽화였나, 원래? 제 입에서 낮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억 속 그 벽은 항상 퇴근길의 배경 정도였는데 오늘은 골목 전체를 장악한 얼굴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벽화 위에 떨어지며 색들이 더 진하게 살아났고 젖은 벽 표면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이 뒤엉켜 있었지만 무질서한 낙서 느낌보다는 묘하게 계산된 구성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요소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은 점점 그림의 중앙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재에서 봤던 현우의 스케치북 속 도시와 벽 그림이 머릿속에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이가 웃으면서 말하던 목소리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는 큰 데다가 그림 그릴 거라니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큰 데다가 그린 누군가의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벽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붓자국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올려진 선들 사이로 의도적으로 비워둔 여백이 보였습니다. 전체는 혼란스러운데 이상하게도 질서가 느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손놀림을 훨씬 자라난 모습으로 다시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브레이크 소리만이 희미하게 배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벽 바로 앞까지 다가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가면 이 벽화는 그저 지나가던 낯선 그림 한 점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 제 눈을, 제 기억을 이 벽에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벽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그림 안에서 뭔가 낯익은 것들을 찾아내게 되리라는 불길하면서도 묘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벽 바로 앞에 서니까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이 벽화는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거친 붓질, 두껍게 올라간 물감, 긁어낸 자국까지 뒤섞여 있어서 마치 벽이 한 번 불에 탔다가 다시 살려낸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벽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물감이 손에 묻을까봐가 아니라 이 벽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왼쪽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조금 크고 동공이 진하게 칠해져 있어서 보는 사람을 정면으로 잡아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매를 보는 순간 어제 서재에서 넘겨보던 스케치북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사람을 그릴 때 늘 눈부터 진하게 그리는 아이였어요. 얘네 왜 이렇게 다 쳐다보냐, 현우야. 봐야지, 아빠. 누군지 알아야 하니까. 그 대화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 중앙에는 커다란 곡선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 곡선들이 얇은 선들로 이어져 하나의 인물, 하나의 도시, 하나의 벽을 동시에 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이 흐르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고 다시 부드럽게 꺾이는 그 느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현우가 집벽지에 몰래 그려놓던 나무가지, 구름, 사람의 옆 얼굴에서 보이던 그 손놀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대답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규칙을 잃은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 주변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마 쪽으로 서늘한 땀이 맺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림의 오른쪽 윗부분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흰색 덩어리들이 떠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얇은 회색 선이 엮여 있었습니다. 선 몇 개만으로 입체감을 만들던 현우의 버릇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린 현우가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리던 손동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 이걸 진짜 그리고 있었던 거니? 그림 아래쪽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가지 끝이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나뭇가지처럼 위로만 뻗지 않고 옆으로, 아래로, 사람 어깨 위로도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벽을 보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손을 뻗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가지 끝들에도 세밀한 선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재능 있는 누군가의 벽화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의 흔적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조금씩 이동시키다가 그림 중간 어딘가에서 이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색들이 뒤섞인 구역 한가운데 어딘가 본 것 같은 작은 모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찌푸리고 그 부분에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분명히 아주 작게 선 몇 개가 모여 있었는데 순간 누군가 제 뒤에서 불러세운 것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태는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봤다는 확신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겠죠?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만이 묽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벽화를 통째로 바라보았다가 다시 세부를 훑어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냥 잘 그린 벽화라고 넘길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가슴속 어느 부분이 서서히 저릿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이미 저는 이 골목과 이 벽화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사무실보다 먼저 떠오른 곳이 골목이었습니다. 버스 대신 걸음을 택했고 젖은 공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골목으로 서둘러 들어섰습니다. 어제 그 벽화는 꿈처럼 사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햇빛 아래에서 더 또렷하고 차갑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착각한 거면 좋겠는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발은 이미 벽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보았을 때는 가로등과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아침의 빛을 받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된 것처럼 그림의 모서리부터 훑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아래 물감이 번져 얼룩처럼 보이던 영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무렇게나 칠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색 틈 사이로 뭔가 글자 같은 선이 비쳐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더 굽혔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그러나 익숙한 두 글자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P, S. 순간 심장이 쿵하고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P, S, 설마 편지 쓸 때 그 P, S. 입이 마르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이 축축해질 만큼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두 글자 옆 물감이 겹겹이 올라간 부분을 눈으로 더듬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 주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반쯤 접힌 별처럼 생긴 익숙한 상징 하나가 조용히 숨듯 박혀 있었습니다. 크기도 작고 색도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관심이 없다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양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린 시절 스케치북 구석마다 공책 여백마다 심지어 숙제지 모서리에도 몰래 그려 넣던 바로 그 기호였습니다. 현우야, 이름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이 메어서 끝부분은 거의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을 뻔하다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손끝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세게 감았다가 다시 떴지만 그 상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의 각도, 꺾이는 지점, 중심이 살짝 어긋난 그 느낌까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제 목소리는 법정에서 판결을 들을 때처럼 낮고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가슴 쪽에서는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싶다는 감정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손발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상한 감각이 번져갔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 전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P, S 라는 이니셜, 그 옆의 상징,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낯익은 선들. 어제까지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던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적어도 현우와 깊게 얽혀 있거나 아니면 찾아야겠어. 누가 그렸는지. 제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스위치가 딱 하고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벽을 그린 사람을 기필코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서 명확한 의지가 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퇴근길은 이 골목과 이 벽화와 이 작은 P.S. 네,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골목에 서 있는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침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코트 자락을 건드렸지만 제 시선은 벽화 한가운데 그 작디 작은 P.S.와 기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제 이름을 부르고 동시에 과거를 그대로 끌어올린 것처럼 가슴이 서늘하게 졸아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입 밖으로 새어나온 제 말이 생각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처럼 낮고 단단한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쪽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감정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색과 선, 구도, 그리고 구석의 숨은 표시까지. 머리는 부정하려 하지만 몸은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데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혹시 현우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희망과 정말이라면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태식, 정신 차려.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망친 사건이 있었어?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않을 말을 저는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던졌습니다. 법정에서 수없이 싸웠던 세월이 제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저는 감정보다 사실과 증거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벽은 차갑게 말하면 증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스케치북 속 그림, 아이가 즐겨 그리던 상징, 그리고 이 골목의 벽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겹치는 지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을 찾아야겠어. 누군지 알아내야 해. 저는 작게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스위치 하나가 딸깍하고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지나가던 행인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걸린 문제였고 동시에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벽화 속 인물들의 눈빛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그 눈동자들 사이에서 저는 잃어버린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선택을 저는 이제야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확인해 보는 것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벽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서류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기다려라, 현우야. 아니, 누가 되었든 내가 꼭 찾겠어.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벽화의 주인을 찾는 일을 제 인생의 또 다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벽 앞에 다시 나타날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에서부터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퇴근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도 웃기다고 느끼면서요. 이 나이에 내가 스토커인가? 중얼거리면서도 발걸음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벽 앞에 서면 어제 본 그 P.S.와 기호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는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일부러 조금 떨어진 전신주 옆에 서서 벽을 힐끗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는 퇴근 이후의 한가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골목은 회사원들 발길이 끊겨 한산해졌습니다. 바람에 흙냄새와 오래된 배기가스 냄새가 섞여 코를 스쳤지만 제 신경은 온통 벽 앞 바닥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 그림을 손보러 오겠지. 그때 거의 집요한 집착에 가까운 기대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 쪽에서 바퀴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페인트통이 가득 실린 작은 손수레를 끌고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 군데군데 물감이 말라붙어 있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지만 걸음에는 익숙한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벽 앞에 멈춘 그녀는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더니 손수레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뚜껑들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너무 티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 목소리를 내면 들릴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붓을 집어들어 물감을 찍고 벽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 밑에 살짝 내려앉은 그늘, 앙다문 입술, 오래된 피곤이 묻어있는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붓을 들고 있는 손만은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툭툭. 첫 스트로크가 벽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 손목의 움직임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다가 끝에서 살짝 힘을 푸는 습관. 선이 꺾일 듯 말 듯 부드럽게 돌아나가는 궤적. 지난밤 제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재생했던 현우의 손놀림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똑같을 리가 없어. 입으로는 부정하면서도 제 눈은 점점 더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벽 아래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내려다보며 순간 멈칫했습니다. 벽 밑바닥 콘크리트 턱에 작은 여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깨져서 모서리가 다른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걸 굴렸다 멈췄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쪽을 힐끔 보다가 다시 자동차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또 색칠해줄 거야? 여자는 붓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끝나고 집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아이 발을 봤습니다. 낡아서 색이 거의 벗겨진 운동화 한 켤레. 고무창은 다를 대로 달아 얇아져 있었고 옆면에는 문지른 자국이 줄처럼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과 로고 위치, 끈이 통과하는 구멍 배열까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제 뇌가 먼저 알아채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현우에게 신겨보냈던 바로 그 한정판 운동화와 거의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목에 걸려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들며 가방끈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떼고 골목 반대편 벽을 바라보며 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침착해, 오태식. 신발 하나로 사람 인생을 단정짓는 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짓 아니야? 머리로는 그렇게 꾸짖으면서도 눈은 자꾸만 아이 발과 여자의 손목, 그리고 벽화 위의 선들을 오갔습니다. 여자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추워? 조금만 있다가 가자. 엄마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아이의 어깨에 올린 손이 생각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손등의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연민과 이상한 죄책감이 같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사람들을 훔쳐보고 있는 침입자인 동시에 어쩐지 책임이 있는 어른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저 아이가 누군지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급하게 다가가 한마디라도 던졌다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끝까지 말을 걸지 못한 채 골목 모퉁이에서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골목에 더 일찍 나가 기다렸습니다. 괜히 시간을 맞춰본다며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았고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느끼면서도 발걸음은 가쪽으로만 향했습니다. 골목 끝이 보일 즈음 희미한 바퀴 끄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다가 슬쩍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김없이 작은 손수레와 함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난번 그 여자아이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은 가볍게 뛰는 듯 했지만 신발은 그에 어울리지 않게 지쳐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본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발에 있었고 엽서는 군데군데 뜯어진 채 대충 꿰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해진 윤곽이 제 기억 속 어떤 장면과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저는 모르게 아이 쪽으로 한두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벽 앞에 자리를 잡고 페인트통을 정리하는 사이 아이는 이전처럼 벽 아래 턱에 앉아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발이 제 쪽으로 살짝 돌아 누우면서 운동화 옆면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듯 멈춰섰습니다. 로고가 들어간 부분의 타원형 패치, 끈이 통과하는 금속 구멍의 배열, 앞코 위로 사선으로 그어진 바느질 라인까지 20년 전 현우에게 신겨주던 바로 그 모델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밝은 매장 조명 아래 진열대에 나란히 놓여있던 한정판 운동화들 아빠, 이거 진짜 멋있다. 며 제 손을 잡아 끌던 현우의 손, 매장 바닥을 쿵쿵 울리며 새 신발을 신고 뛰어보던 그 아이의 웃음. 계산대 옆에서 카드 결제를 하며 제가 웃었죠. 그래, 생일이니까 특별히. 그날 아침 현우가 그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던 마지막 뒷모습까지 숨김없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야, 같은 모델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내면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하필 이 골목이냐? 왜 하필 이 벽이냐? 저는 무심한 척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화의 고무창은 많이 닳아 있었고 뒤꿈치 쪽에는 반복된 마찰로 생긴 까만 선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축구를 그렇게 뛰어다니던 아이였죠. 집에 돌아오면 신발 뒤가 늘 저렇게 닳아 있었고 아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얘는 왜 신발을 이렇게 갈아먹어? 현우 아빠, 좀 말 좀 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었습니다. 애가 잘 뛰어다니는 게 좋은 거지, 뭐. 그 사소했던 대화까지 떠오르자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기둥을 짚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장난감을 바닥에 쿵쿵 부딪히며 노는 중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여자는 벽을 향해 붓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 힘겨운데 서로를 향한 끈이 느슨해지지 않으려 버티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제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한번 꺾여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눈앞의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헤어스타일도 제가 기억하는 5살 현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수많은 가능성을 쏟아냈습니다. 혹시 이 운동화를 신긴 사람이 그 애와 관련된 누군가라면? 이 여자가 아니면 이 아이가.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법정에서 무수히 많은 우연과 인연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겹치는 조각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게 뒤엉키는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나 날카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퇴근 시간,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으로 바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기도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그 골목 근처를 맴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거리를 지나 언덕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쪽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퀴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유모차 하나가 인도턱에 걸려 덜컹거리고 있었고 그 뒤에서 박수진이 몸을 기울인 채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삐딱한 유모차 손잡이를 겨우 붙잡고 왼손으로는 묵직해 보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모차는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비틀려 나아가고 있었고 바퀴 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끽끽하는 마찰음이 골목에 길게 긁혀나갔습니다. 바람이 언덕을 타고 불어내려오면서 그녀의 낡은 코트 자락을 거칠게 휘날렸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그걸 정리할 여유도 없는지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유모차를 끌어올리는 데만 온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허리는 비정상적으로 구부정했습니다. 아이는 유모차 안에서 졸리는 눈으로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지만 건널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서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반 괜히 나섰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냐는 생각이 반이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괜히 선에 한번 잘못 베풀었다가 되려 오해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유모차 앞바퀴가 또다시 턱에 걸려 멈췄습니다. 박수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가 아이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공주님, 괜찮지? 아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작은 손이 엄마 옷자락을 꼭 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동작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현우가 길 건널 때 제 셔츠를 꼭 잡고 따라오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손바닥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어깨에 맨 자켓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건너가서 유모차를 같이 밀어주면 어떨까 수없이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했습니다. 저 도와드릴까요? 입안에서만 맴돌 뿐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경계하면 어쩌나, 이상한 눈으로 보면 어쩌나, 오만 가지 쓸데없는 걱정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언덕 중턱쯤에서 유모차가 또 멈춰섰습니다. 이번에는 꽤 크게 기우뚱거리더니 아이가 놀랐는지 짧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수진은 황급히 유모차 손잡이를 다시 세우고 아이 쪽으로 상체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못 밀었네. 괜찮아. 안 넘어졌어. 숨이 찬지 말끝마다 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의 볼을 쓰다듬는 손길만큼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과 저는 아무 관계가 아닌데도 마치 내가 이 고장난 유모차를, 이 낡은 운동화를, 이 지친 어깨를 여기까지 몰고 온 공범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혹시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만약 현우가 저 여인처럼 혹은 저 아이처럼 어디선가 버티고 살고 있다면 저는 지금처럼 멀리서 지켜만 볼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그날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 2번, 3번 바뀌는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다가 박수진과 아이가 언덕 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가슴에 쌓여 답답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하나 더 자리 잡았습니다.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묶여 만들어진 감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뭘까? 저 아이는, 저 운동화는, 그리고 저 벽화는 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언덕을 올라가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동네 서점 앞을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마다 수십 번은 지나쳤을 그 골목인데 그날따라 쇼윈도 쪽에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그림책 표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게 익숙해진 뒷모습, 박수진과 그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유리창 아래 턱을 짚고 있었고 몸은 거의 유리창에 붙을 만큼 앞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이더니 작은 손가락이 어느 한 권을 콕 집어 가리켰습니다. 표지에는 커다란 벽과 그 위를 기어오르는 작은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벽화와 스케치북 속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박수진은 아이가 가리키는 책을 한번 보고 다친 사람처럼 미세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이 거의 비어 있는지 한번 훑어본 뒤 지갑을 닫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보면 안 돼? 수지는 잠깐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한 사람처럼 입꼬리만 어색하게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자. 다음에. 응? 그 대답이 제 가슴을 톡 건드렸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을 저도 예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현우에게 매번 미뤘던 약속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영화, 놀이공원, 공원에서 비누방울 놀이 그 다음에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끝내 오지 않았는지 생각나서 목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큰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혹은 너무 많은 생각 끝에 서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짤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안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특유의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던 그 책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책 앞에 섰습니다. 표지 중앙 벽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유난히 눈에 박혔습니다. 계산대에서 책값을 치르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제 자신에게도 설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선의인지 속죄인지 아니면 그저 제 외로움을 달래려는 행위인지 모호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카드는 긁혔고 책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나가니 2 모녀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담스럽겠지. 너무 멀리서 내밀면 이상하겠지. 결국 2-3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박수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경계와 피로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고 손에 든 책을 살짝 들어보였습니다. 아이가 이 책을 아주 오래 보고 있길래 그냥 할아버지 마음으로 하나 사봤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제가 더 고맙겠습니다. 제 말투가 스스로 들어도 어색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제 손에 들린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엄마 쪽을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거. 수지는 잠시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거절할 말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눈과 책, 그리고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는 아주 얇은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금세 손등으로 쓱 닦아냈지만 그 짧은 반짝임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이는 책을 품에 꼭 안고 마치 누가 빼앗을까봐 숨기듯 팔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엄마와 아이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삶은 버거워 보였지만 그 버거움 사이로 아주 작은 숨구멍 하나가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 돌아서 몇 걸음 걸어가면서도 제 등 뒤에서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가서 바로 보자. 저는 그 소리를 들은 척,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쿡쿡 찔렸습니다. 이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불길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기대 섞인 예감이 그날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점 앞에서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책을 꼭 끌어안고 방금 들은 말을 흥얼거리듯 따라했습니다. 엄마,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 말이 제 등 뒤를 잡아 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채 몸만 살짝 비스듬히 틀어 두 모녀를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쇼윈도 비닐 간판이 바삭거리며 흔들렸고 그 소리 사이로 수진의 고른 숨소리가 아주 작게 섞여 들렸습니다. 수진은 아이 손에서 책을 한 번 더 꼭 쥐어주고는 마치 그 표지를 기억해 두려는 사람처럼 잠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건넨 책이 그 손 안에서 어색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끼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다시 한번 그렇게 말했을 때 목소리가 처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들리려고 애쓰는 소리였지만 단어 사이사이에 갈라지는 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제 옆으로 살짝 밀어두고 수지는 저를 향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옆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걸 들킨 줄 알고 놀란 사람처럼 너무 빠르게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별것도 아닌데.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실 건 없어요. 아이가 좋아하니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시선은 이미 그녀의 손목에 그리고 오래된 코트 소매에 더 아래로는 낡아 빠진 가방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버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제 쪽을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두 번째 물기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조금 늦게 따라갔고 뺨 위를 타고 내려온 흔적이 가로등 빛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아이에게만 얼굴을 보이려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바람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른의 거친 숨과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한 공간에서 뒤섞이는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그들의 사적인 슬픔을 훔쳐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럼 들어가 보시죠.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제가 마지막 인사말을 남기고 발을 떼려는 찰나 수진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 언젠가 갚을게요. 그냥은 못 받겠어요.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똑같이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제 등 뒤에서 아이 웃음소리와 수진의 떨리는 숨이 길게 섞여 들렸습니다. 골목을 조금 벗어나자 도심의 소음이 다시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봤던 그녀의 번쩍이던 눈물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동정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미 저 여인의 과거와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지점까지 와 있었구나.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탐정의 명함을 서랍 맨 아래에서 꺼내 들게 됩니다. 그 결정의 첫 단추가 바로 서점 앞에서 반짝이던 그 한 방울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책상 위에 흘려 써둔 메모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박수진 추정 나이 27, 8세, 벽화 화풍 현우 어린 시절 스케치와 유사, 아이 운동화 모델명, 출시 연도, 간첩 고아원 위치, 흰 종이 위에 까만 글씨들이 마치 법정 증거물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 끝으로 메모 사이를 줄로 이어가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부 우연이라고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오르다가도 곧바로 얼음물 끼얹은 것처럼 식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제 착각이라면 나는 지금 한 여자의 인생을 괜히 헤집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골목 벽화에 낯익은 선, 아이의 달아빠진 운동화, 고장난 유모차를 밀며 헐떡이던 수진의 어깨, 서점 앞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그 눈빛. 저는 의자 등에 몸을 기댄 채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본 현우의 뒷모습이 잃어버린 그날 골목 끝으로 작아지던 아이의 형체가 겹쳐 올라왔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때도 그렇게 안일해서 아이를 잃어버렸잖아.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서랍 맨 안쪽을 뒤져 오래전에 받아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지워진 볼펜 자국, 사립 탐정 박종길. 몇 번이나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저음이 들려오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건조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박형, 접니다. 오태식입니다. 오 검사님, 웬일이십니까? 이제 이런 일 안 맡으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잠시 침을 삼키고 책상 위 메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적인 의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자의 과거를 가능한 한 전부 파헤쳐 주셔야겠습니다. 전부요? 네. 고아원 기록, 가족 관계, 과거 주소지, 동거인 여부할 수 있는 데까지 다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종길은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집착으로 들리지는 않는데요, 검사님.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한 단어씩 잘라 말했습니다.
사건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미결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번져 있었고 제 앞에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낱 감정에 매달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공식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순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반사 유리에는 나이든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칠 곳이 없어. 진실이 나오든 잔혹한 오해로 끝나든 끝까지 가야 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돌아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린 현우의 웃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느리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볼 거야, 현우야. 며칠 뒤 회색 하늘 아래로 비가 흩뿌리던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저는 이상하게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종길이 젖은 우산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한 겹짜리 종이가 제 20년을 송두리째 들어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검사님. 그가 조용히 말하며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봉투를 만지지도 못하고 바라만 봤습니다. 종이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느리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고 제 목구멍도 같이 말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어보시죠. 박종길의 말에 저는 마치 증거 봉투를 개봉하듯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기록지가 몇 장 구겨진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 미상 아동 입소 기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발견 날짜, 장소, 추적 나이. 저는 항목 하나하나를 눈으로 찍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눈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2001년 5월 18일 봉천동 근처 길가에서 발견. 추적 나이 7세 남아. 그 날짜는 제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날.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지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제 손이 굳어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숨이 가슴 위쪽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종길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발견 장소도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놀이공원 근처에서 2km도 안 됩니다. 시간이랑 동선이 너무 정확히 겹칩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문서를 다시 쥐고 읽었습니다. 입소 당시 아이의 상태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만성적인 멍, 치료받지 못한 상처들. 발견 당시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였으며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만 중얼거렸음이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어야 했던 시간들을 대신 살고 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뇌를 후벼 팠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웃음 같은 걸 흘렸습니다. 비웃음인지 자조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경찰서에서 울고 있는데 저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를 향한 고백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님, 박종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선에서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문서를 쥔 채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와서 멈추면
그게 진짜 도망입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전부 알아야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제 손에 들린 서류가 더 이상 종이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 동안 외면해온 죄의 목록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판결문의 초안이었습니다. 고아원 앞에 서 있는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은 맑았지만 건물 위로 들이운 그림자는 이상하게도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녹슬어가는 간판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바닥 냄새가 함께 밀려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예, 예전에 여기 있던 아이 하나 때문에 왔습니다. 기록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검사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제대로 힘을 싣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신분을 밝히자 그녀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실 문이 열리는 순간 눅눅한 먼지 냄새가 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벽을 따라 줄지어 선 캐비닛, 삐걱거리는 서랍, 낡은 서류철들. 저는 이 공간이 수많은 아이들의 과거를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유일한 역사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막히도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연도와 나이면 아마 이쪽 기록일 겁니다. 이 아이가 박수진.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소 당시 상태 이름 미상, 발견 장소 동 인근, 전신에 걸친 멍자국,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 영양실조, 밤마다 이유 없이 울며 특정 남성의 발소리에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임이라는 메모를 읽는 순간 눈앞이 사르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았군요. 겨우 그렇게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기적이었죠. 그렇게 발견된 애가 이렇게까지 버틴 건 초반엔 사람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어른이 가까이 가면, 특히 남자가 다가가면 무조건 숨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놀이공원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웃던 현우의 얼굴, 그 작은 손의 온기, 그리고 그 손을 잠깐 놓았던 단 몇 분의 방심. 저는 문득 여기에 기록된 멍 자국과 공포가 원래는 제 아들이 겪었을지도 모를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더 일찍 찾았더라면요.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에 담당자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사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아닙니다. 저는 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자리에서 남의 죄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제 죄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기록지를 내려다보는 제 시야가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종이 위 글자들이 번져 서로 섞이는 것처럼 박수진이라는 이름과 미상아동이라는 글귀, 그리고 현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날 고아원 기록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도 막연한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방치의 결과를 20년 늦게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갤러리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안쪽의 정적이 제 귀를 먹먹하게 때렸습니다. 좁은 공간,
흰 벽, 희미한 조명. 관람객은 몇 명 되지 않았고 대부분 속삭이듯 말하거나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구 한쪽에 붙어 있는 작가 소개 패널에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수진. 검은 글씨가 얇은 플라스틱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집어삼킨 채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벽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그림들이 하나씩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거친 붓질로 휘갈겨진 인물화였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분명한데 눈 동그라미가 두 겹, 세 겹으로 겹쳐져 있어 어디를 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색이 눈 주변에 번져 있었고 입가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선이 덕지덕지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군요. 그 다음 작품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자화상 시리즈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캔버스 안에 두 개의 얼굴이 포개져 있었는데 하나는 짧은 머리의 소년 같고 다른 하나는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얼굴은 턱과 광대에서 어설프게 겹쳐져 있었고 눈동자만은 기괴할 정도로 또렷하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것처럼.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이런 얼굴로 자랐겠군요. 제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얼굴 중 반은 원래 현우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작품 설명에는 정체성의 분열, 나로 살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이름들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유괴된 뒤 누군가에게 다른 이름을 강제로 불리며 원래의 자신을 지우고 살아야 했을 아이의 시간을 떠올리자 저는 캔버스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더 작은 드로잉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연필선으로만 이루어진 인물들, 구겨진 몸, 구석에 몰린 아이, 창문 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그런데 그중 한 장에서 저는 익숙한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구름 모양, 나무에 갈라지는 각도, 그리고 그림 구석에 아주 작게 그려진 반쯤 접힌 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현우야.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낮게 그렇게 불러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태프가 제 쪽을 흘끔 쳐다봤다가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작품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붉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방에는 커다란 캔버스 한 점이 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귀가. 화면 중앙에는 등을 돌린 작은 아이와 그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어른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기찻길 같은 검은 선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보이는 흰색 덩어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쩐지 서점 앞에서 그림책을 끌어안고 있던 손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서 있는 어른의 실루엣이 어쩔 수 없이 제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라도 어떻게든 돌아오고 싶었던 거군. 돌아가고 싶었던 거고.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것 하나가 천천히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진의 그림은 단순히 상처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놓쳤던 시간에 대한 기소장이자 동시에 마지막으로 내민 손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보러 왔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은 작가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저 자신에게도 동시에 향해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밖으로는 퇴근 시간에 회색빛 물결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거의 보지도 않은 채 제각각 핸드폰 화면만 내려다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 자리에 먼저 앉아 이미 식기 시작한 아메리카노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 안쪽은 뜨거운데 손등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박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털이 조금 빠진 코트를 여민 채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저를 발견하고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뒤로 딸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아이는 익숙하게 창가 쪽 자리에 털썩 앉더니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바깥을 구경했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금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들을 불러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입을 열려니 혀가 말라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바리스타의 우유 스팀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손가락이 컵 표면을 괜히 문지르며 맴돌았습니다. 수진 씨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지 감이 좀 오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구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댔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깍지 껴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안 하고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낼 수가 없어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쓰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 그날 골목에서 봤던 벽화, 그리고 아이 운동화, 고아원 기록까지 이게 전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제 아들의 흔적과 겹칩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지만 그 작은 뒷모습마저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을 다져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혹시 너무 실례인 거 압니다만 우리 둘의 관계를, 제 아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 온도가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커졌다가 곧 차갑게 좁혀졌습니다. 지금 제 과거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입니다. 제가 놓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더 이상 제 추측만으로는 제가 변명처럼 말을 잇자 그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쪽이 뭘 놓쳤는지는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서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없이 시작해서 아이 하나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제 과거를 들춰보겠다고, 제 몸에서 피까지 뽑겠다고 하시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우리 테이블 쪽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낮추려 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수진 씨를 상처 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그 가능성 때문에 제가 또 뭘 잃어야 하는데요? 그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울음을 참으려는 사람 특유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함부로 파헤치지 마세요. 저는 겨우 잊은 것들로 겨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자. 아이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일어나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허공에서 굳어버린 손을 천천히 내려야 했습니다. 수진 씨는 카페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2잔과 제가 준비해 왔다가 꺼내지도 못한 병원 브로슈어 한 장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구겨진 종이를 손안에서 꽉 쥐었습니다. 또 한 번 내 선택이 누군가를 밀어냈구나. 가슴 한가운데 오래된 죄책감 위로 새로운 죄책감이 덧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업무 전화가 와도 혹시 그 번호일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끝내 잠잠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제가 뱉은 한 문장, 그녀가 일어나며 던진 눈빛, 아이의 놀란 얼굴까지 또 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건 아닐까? 저는 일부러 골목도 피했습니다. 벽화를 보는 순간 또다시 미친 사람처럼 매달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멍하니 핸들만 잡고 있던 날이 며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낯선 번호 하나가 떨리는 손 안에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 끝에 들은 듯 많은 듯한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예요. 박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침묵을 끊었습니다. 그 검사 해볼게요.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체념과 결심 그리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었고, 괜찮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도망만 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이 선택은 우리 둘 다를 바꿀 수 있다. 검사 당일 병원 체열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흰 벽, 은색 트레이, 투명한 시험관들, 법정보다도 유치장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소매를 걷어 올리며 팔뚝에 드러난 검버섯과 굵은 혈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싸워온 사건들이 떠올랐지만 오늘만큼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마른 채 가느다랗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겨우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 말 속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책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20년 전 내가 지지 못한 책임이 아닌가.
간호사가 들어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법정 서류 읽듯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 팔에 고무끈이 묶이고 바늘이 피부를 뚫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탔습니다. 이 피 한 방울이 모든 걸 증명하겠지. 이윽고 수진 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내밀다가 잠시 멈추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제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그녀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결과가 더 무섭죠. 투명한 시험관에 붉은 액체가 차오르는 것을 우리는 둘 다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작은 용기 안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압축돼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한마디만 겨우 꺼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 꼭 지키세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같은 하나의 결과지를 향해 나란히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봉투는 생각보다 더 얇았습니다. 사무실 책상 한가운데 마치 흰 칼날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에 찍힌 병원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책상 모서리에 손을 괴고 한참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지금 안 열면 이 순간을 영원히 미뤄둘 수 있을까? 그런 비겁한 생각까지 스쳐갔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봉투 가장자리를 더듬더니 천천히, 지나치게 천천히 종이를 찢었습니다. 사각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과장되게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프린터가 준비 상태로 깨어나는 소리까지 모든 소음이 증폭돼 귓속을 때렸습니다. 결과지를 꺼내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판결문, 조서, 감정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만져봤지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상단의 병원 로고, 검사 번호, 체열일자. 저는 습관처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업무적으로 대하려는 얄팍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입술 사이로 낮게 단어를 흘려보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아니라 검은 선들만 어지럽게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꺼풀을 세게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읽어라. 끝까지 읽어라. 도망치지 말고. 결과 칸이 있는 부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몇 번이고 초점을 맞추려 애쓰다가 마침내 그 문장이 제 머릿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자, 관계, 일치. 소리내어 읽지도 않았는데 그 네 단어가 고막 안쪽을 후려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계도, 복도도, 차도, 도시도, 사무실 전체가 빈 우주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제 숨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현우야. 제 입에서 새어나온 건 설명도 판단도 아닌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제 가슴으로 되돌아와 박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를 안에서 두들기며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다리가 저릿하게 굳어졌습니다. 발끝에서부터 감각이 사라지고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튀어나왔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살아있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이 이름으로, 이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냉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 내가 지키지 못한 20년, 그 모든 증거가 지금 이 종이 위에 적혀 있다. 가슴 안쪽이 서서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내려다본 채 마치 누군가가 다시 읽어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일렁이며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제 목에서 나온 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는데 낯선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결과지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져 나가더니 허공을 한 바퀴 돌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된 흰 종이는 마치 시신처럼 차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무게 중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얇게 떨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 깊은 곳이 꽉 막혀 이상한 끄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아, 짧은 숨이 목구멍에서 끊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동안 어디 숨겨두었던 것인지 모를 울음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과 이마 사이 공간이 갑자기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입술이 저절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첫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내지르는 것 같은 낮고 거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통곡이 되고 내쉬면 신음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서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콧물, 침, 눈물이 뒤섞여 입가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부끄럽다는 감정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서류, 판결문, 증거, 증언 평생을 정리하고 통제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부서져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시야 사이로 부자관계 일치라는 글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그 문장이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결과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가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 말만은 어떻게든 입 밖으로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전부 내 잘못이다. 그 말을 수백 번 마음속에서 중얼거렸지만 정작 아이는 그 어느 때도 듣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시야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에 제가 아내와 현우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잠깐만 더 일찍 집에 왔더라면, 그때 잠깐만 더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더라면, 머릿속에서 끝없이 변호할 수 없는 죄목들이 읽혀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죄를 되새기는 피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판결문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유죄로 확정하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수진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그 자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변명, 합리화, 체념이 한순간에 찢겨나가고 남은 것은 순도 100%의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를 밟는 제 무릎 소리, 흔들리는 숨, 그리고 억누르지 못한 흐느낌만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벨이 잠깐 울렸다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제 울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벌처럼 감당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점점 마른 헐떡임으로 바뀌어 갈 때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웅크린 자세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 자신에게 한 것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찢어진 가슴 어딘가에 아주 미세하게 숨 쉴 틈이 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진의 이야기는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조금씩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처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 그는 손을 꼭 쥔 채 마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억이 잘 끊겨요. 낯선 집, 낯선 남자, 낯선 여자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저는 조용히 물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때린 사람, 버린 사람, 구해준 사람, 다 헷갈렸어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괴물인지. 그의 말은 건조했지만 중간중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20년 전 실종 신고서에 떨리는 서명으로 남겼던 제 손과 겹쳐보았습니다. 그는 고아원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목 졸리는 느낌이 나면 아직도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불 끄는 게 싫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낮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굴 먼저 미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저 자신부터 미워하게 됐어요. 우리는 몇 번이나 부딪히고 침묵하고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부서져 왔는지, 그림만이 어떻게 마지막 숨구멍이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화실에서 들었던 시선들, 벽화에 숨겨넣은 별 모양 기호,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에게 보내던 신호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늦게 뒤집히는 칼날 같은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이름 바꿔도 될까요? 제 진짜 이름으로. 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원래부터 현우였어.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안에서 굴려보듯 되뇌었습니다. 오현우. 시간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훑으며 흘러갔습니다. 완벽한 화해도 극적인 포옹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도망치는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잠깐 봐달라 했고, 저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손녀의 머리카락을 묶어주며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이가 제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오래 고민 끝에 우리가 함께 선택한 작은 전셋집 앞 해 진력빛이 골목을 노랗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각자 다른 모양의 작은 짐가방이 들려 있었고, 아이는 새로 산 아직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운동화를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과거의 한 장면을 접어 넣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수진, 아니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집이기도 한데요.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저릿해졌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슬쩍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요. 나 방 고를 거예요. 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이내 제 체온을 닮아 미지근해졌습니다. 이 문을 열어도 과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괴, 학대, 방치, 죄책감, 악몽 어떤 것도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다른 시간을 한 줄씩 써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만은 분명히 제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따뜻한 빛이 조용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너무 늦었지만 분명히 도착한 두 번째 기회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